이토록 평범한 미래. 1999년 여름, 1학기 종강 파티가 끝나고 지민이 내게 자신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나 역시 이런 미래를 상상하진 못했다.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나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 아니면 우주여행과 자기 부상열차, 인공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는 것을. 1999년의 내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김현수이고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소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집을 펴냈습니다. 그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2편은 2014년에 쓴 소설이고요. 6편은 2020년 이후에 쓴 소설이에요. 2014년과 2020년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좀 큰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고요. 2020년은 뭐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겪었던 팬데믹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개인의 삶 속으로 어떻게 수용되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개인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삶을 그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렇게 느껴지는 소설들인 셈이죠. 외적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큰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과 뭐 친척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간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주로 이학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쓰는 게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전에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글이 별로 쓰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밑에 가면 가파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가파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레지던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낭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서점에 가봤더니 그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 오신 분도 계시고 작업복 차림도 계시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소설을 쓰는데 그런 이야기라면 쓸 수 있겠다. 사람들이 각자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좋은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전망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책을 절판시키려고 했고요. 에세이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의 시효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판시키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여전히 독자들이 찾고 있으니 절판은 하지 말고 정 그렇다면 한번 고치시라, 뭐 지금 시대에 맞게 라고 했어요. 글을 고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단어를 고치고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시 써요, 처음부터.
20년 전에 30대 초반의 저를 따라 쓰는 거죠.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30대 초반에 불안정하니까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20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안다면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각은 뭐냐면 시간을 넓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 책이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그 의미가 생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20년 전에 저한테는 얘기는 못하지만 20년 전에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개정판을 내봅시다 라고 해서 내게 된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이과 지망생이었고 그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려고 했던 학과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후기 시험으로 영문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내 뜻도 아니고 이 학교를 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운명을 받고 싶지 않고 해서 이제 수업을 뭐 거의 안 들어가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있을 곳이 도서관밖에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배워가면서 계속 읽었죠. 그래서 읽다가 한 6개월 정도 읽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학의 흐름은 뭐 대충 소설, 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견해가 생기면 내가 뭔가 쓰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좀 방황하던 동안 글을 썼습니다. 문학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뭐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제가 시를 시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됐다 그 다음에 소설가가 됐어요. 야, 인생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작품들의 거의 모든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어딘가는 간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닐 수 있는데 어쩌면 더 나은 지점일 수도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딘가는 가게 됩니다.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좀 더 늘어나면 번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더 또렷하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번역하는 사람의 지식이 뭐 이 정도다 크기가 그러면 이 정도밖에는 번역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도 이 정도의 그 뭐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쓰는 글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줘. 그러면 이제 빌려오는 건데 그럼 고치면은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고칠 수 있어요. 소설은. 그래서 고칠 때마다 점점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라는 게 누가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누가 번역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작년에 그 같이 대화를 했던 작가가 맥스 포트라는 영국 소설가인데 어머니가 그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맥스 포트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바로 아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병원에서 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줌으로 이렇게 만난 외국 작가가 그렇게 약간 눈물을 걸쓰면서까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거는 이렇게 시간과 거리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구나. 우리가 외국 작가들의 뭐 작품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좀 놀랐죠.